경기도 장애인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장 이세양입니다. 우선 저희 연합회를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임직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된 올해 연찬회를 이제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주심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여러분이 오늘 연찬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쉼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더 활기차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동에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에서는 장애인 단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누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좋은 연찬회를 갖고 가시는 거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전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현장의 빠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제가 한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연찬에 가는 여행길에 양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갖고 온 거는 간단합니다. 복지 및 환경이 지금 급속히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건데 그걸 제가 좀 그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번 모아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제가 어릴 때 30년 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6학년 때 저와 같은 6학년의 유년주일학교라고 얘기하는데 6학년에 저하고 송합이 클러치를 집었던 친구가 단둘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랑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중학교로 입학하고 중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어요. 제 인생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네 어른들이 했던 말들이 잊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고 늘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잘 된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듣고 어린 제 마음에 굉장히 충격, 지금도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충격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사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싶게 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장애 단체에 계신 분들이 연합으로 성명서를 내가지고 그 추모의 물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됐는데 당시의 인식은 그래 차라리라는 그런 표현이 또 자연스럽게 먹히는 시대였다는 거죠. 30년 동안 대한민국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최근에는 차라리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갔죠? 그렇죠. 인권이라는 영역까지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같다는 얘기는 뭐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웠지만 많은 장애인들을 시혜적으로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봤던 그 대상들이 이제 주체적인 삶, 한 인간으로서의 지위, 그러니까 헌법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가치가 지금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인권의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것이 벌써 인식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30년 전에 장애인을 위해 종사했던 사람들의 마인드와 지금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럼 얼마큼 바뀌었을까? 뭐 이런 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랑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인권 기반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어떤 노력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바뀌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국가 책임에 강한데요.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을 가장 우선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4대 인간이 갖고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데 그 헌법에는 뭐가 나와 있죠? 바로 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고 있죠? 가족인가요? 사회인가요? 옆집 친구인가요? 아니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
인 장애인을 위해서 종사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원래는 누가 했어야 되죠? 국가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는 누가 되죠? 국가가 돼야 된다는 당연한 논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복지관을 지어서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죠. 근데 그 국가 책임을 이해하는 수단이 그러면 그렇게 만족할 만큼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완벽하고 정말 우리가 이른바 볼 수 있는 선진국만큼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보다시피 최근의 정부, 이번 정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강력한 국가 책임을 주도를 했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의 주요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예,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이고 잠깐 주춤했다가 또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발달장애인 국가 책임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가 책임에 대한 논의와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냐는 차치하고라도 사회복지, 특히 장애인 복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국가 책임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복지관이나 여러분들 같은 우리 단체나 협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예, 연금과 수당의 현실화의 문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정부 출발할 때는 그 장애연금이나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 미치지는 못했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가 이제 30만 원까지로 이제 늘어나긴 했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그렇죠. 늘어나죠. 그래서 국가 책임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로 가고 있고요. 뒤집어서 또 얘기하면은 앞에 얘기했던 장애인 스스로의 당사자들의 인권과 권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난다는 얘기는 주체적인 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될수록 예, 국가 책임도 강화되지만 개인이 얻고 싶어하는 서비스 욕구도 강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 욕구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시장이 도래할 것이고요. 자, 이 문제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이제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됐을 때 시설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종사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의 순간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은 사회복지 공부했을 때 배웠던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 문제가 드디어는 이제 당사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 서비스 시장의 도래는 곧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그 전문성은 바로 좋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요? 확대 양산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양은 항상 질을 담보하니까 질도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국가 책임도 강화되어지게 되고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게 돼가지고 그쯤 되면은 장애인 복지의 좋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죠.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런 길목에 들어섰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지금 빠르게 어떤 협곡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테레비 보시죠? 테레비에 옛날에는 테레비에 수화통역사가 나와 라는 그 한마디에 마치 우리가 많이 발전된 것처럼 느꼈는데 웬걸요? 지금은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굉장히 현대사 최고의 개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손해라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전산 도구죠. 이거를 제가 2000년에 짧게 제가 미국에서 연수를 할 때 드래곤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한손해와 똑같은 기능이죠. 그걸 대한민국이 그 개발비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로 줄여서 만들어냈던 개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아마 한손에 나온 지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근 10몇 년 전, 20년 그 사이 겁니다. 자, 미국이 만든 그 드래곤 아이즈를 20년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메일로 보게 되면 음성으로 나오게 되고 음성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점자로도 나오게 되는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가 그때만 2000년대만 해도 쇼킹했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너무 자연스러울 정도로 하이테크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는 거죠. 하이테크놀로지의 발전은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이 그렇죠.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그렇고 이제 신체적 약자, 정신적 약자 모두가 다 IT, AT 이런 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고도의 기술의 발전은 곧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첩경이라는 사실. 그 첩경이 이미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된 사실이 있죠?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죠. 바이오 산업.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이제 생체 인식이라든가 생체 재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소멸되는 세포조차도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당겼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쯤 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관점과 상상력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장애인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또 하이테크의 발전, 또 국가 책임 사회 서비스 시장의 도래,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곧 하이터치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하이터치니까 이제 초감수성에 대한 얘기는 하이테크놀로지는 기술의 초기술이라는 얘기고 하이터치는 초감성이라는 뜻이죠. 아마 장애인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옛날에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대적 관점이 아니라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까요? 초감성?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베리어프리라고 있는데 베리어프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소울애플인데 어떤 장애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하이테크놀로지가 오는 바람에 베리어프리가 돼서 그 친구가 거기를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순간 나는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 때문에 장애인 친구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옛날에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훨씬 더 좋죠. 자, 그럴 때 친구를 등에 업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도 서로가 이렇게 막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것과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너는 올라가라 2층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과 그 베리어 프리의 단면인데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전제의 경우가 낫습니다. 장애인 친구를 내가 업을 수 있다면 업고 올라가면서 야, 네가 이번에 올라가서 업어줬으니까 나중에 네가 나한테 뭐 밥을 한번 사라 라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친밀감, 인티머시라고 그러죠. 친밀감, 그 초밀도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울애플이라고 얘기하죠. 정말 소울이 통한다면 그 상대가 갖고 있는 장애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또 있고 또 그런 경험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제가 말이 좀 빠른데 말이 빨라도 그냥 빨리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빠른데 그렇게 이제 아마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시혜적인 발상, 배려란 희생, 헌신 이런 단어보다는 조금 더 동등한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공감의 대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변화라면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등급제가 최근에 이제 뭐 용어가 좀 그렇지만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죠. 한 30년 정도만 장애인 복지한 사람들은 심하고 심하지 않은 것, 그 뒤에 숨어져 있는 등급제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이 숨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그렇게 부르죠. 심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몇 급이야? 5급. 이라고 이렇게 주고받을 때 암호같이 주고받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등급제가 폐지됐지만 실제적인으로 폐지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방향은 등록제가 폐지돼야 되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인구가 5천만 명, 그 다음에 3만물 국가 8개밖에 없다 그러죠. 그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선진국이라고 인정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장애인을 계산하는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의 장애 출연율이 가장 낮다는 사실, 5.3%. 굉장히 독특하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중국이란 나라, 베트남 이런 데서는 아주 경이롭게 생각하죠. 공산주의는 영롱한 그 지도자의 뜻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다는 것도 주장했던 기억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장애인 유엔에다 보고하는 게 8%, 6%씩 보고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진짜 자본주의가 성공했는지 기술이 발전했는지 5.3%밖에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제 말이 안 되는 숫자죠. OECD 평균이 10%라는 거죠. WHO에서는 10%를 주장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학교 때 배웠죠. 아직도 10% 우리나라가 안 됐단 말이죠. 그럼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만큼 장애인이 없거나 장애인을 판정하는 기구가 굉장히 까다롭거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되는 게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돼야만 뭘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all or nothing이라는 용어 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허들을 너무 높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같은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죠. 예. 그럴 정도, 이게 좋은 제도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등록제라는 것은, 우리 잘 알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독일에서 그 전쟁통에서 장애인들을 골라냈죠. 자기네 게르만족의 우생학, 그 우월성을 따지기 위해서 우생학적 관점에서 자기네는 장애인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을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잡아다가 죽일 정도로 그 짧은 시기에 30만 명이 아마 독일에서는 그 도육되어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럴 때만 등록 아닙니까? 등록. 그걸 일본이 갖고 오고 한국이 갖고 오는 그런 아주 암울한 그 역사적으로도 암울하고 실제적으로도 암울하고 실제적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등록제의 국가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자랑하는 건 OECD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출연율을 갖고 있다고 아무도 자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의 이런 등급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데 등록제 폐지돼야 되죠. 인구 출연율 낮은 거 변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잠깐 좀 들어가 볼까요? 장애 인구가 지금 263만 명, 굉장히 작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 하죠. 장애인의 숫자는 작은데 종사자 숫자는 많다고. 그럼 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맞아. 도대체 장애인 숫자는 종사는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왜곡?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장애인 종사 숫자는 국력에 비해서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적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제 뒤에 얘기를 할까요? 좀 보면 나오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장애인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가 확실해지게 돼 있죠. 263만 땡땡땡이라는 숫자는 그 263만 명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마다 하는 인구 센서스에서 나오는 활동 제약자, 당신이 사는 데 있어서 장애를 갖고 불편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사람 숫자는 385만 명. 그러니까 385 빼기 263만을 하게 되면은 한 30만 명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263만 명은 인구의 5.3%, 380만 명이면 한 8% 정도가 됩니다. 8% 정도가 되면 한 일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일본도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쪽에 들어가죠. 일본 정도. 그러나 우리 바로 위에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꼴찌 전하고의 간극보다 꼴찌하고 1등의 간극이 더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장애인 복지분,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장애인 복지도 굉장히 총량 자체가 크진 않다는 사실인데 크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인구가 작으니까라고 얘기를 하죠. 장애 인구가 작다는 얘기죠. 그런데 활동 제약자로 가면 벌써 130명이 더 늘어난답니다. 늘어나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하는 가장 기초 단위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정말 중증인 경우에만 등록을 하겠죠. 정말 이 땅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등록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서비스가 제대로 되려 그러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까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애인 등록제가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장애인 복지의 서비스의 대상자는 최소한 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인구 센서스, 국가가 하는 통계에다가 보고하는 당사자들한테는 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분들, 오늘 연찬회를 가신 여러분들과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서비스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 또 유형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맞춤 서비스 해줄까라는 그런 고민, 또 각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우리 특정 유형의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그 필요성에서의 특화된 내용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
그렇게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누구도 좋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의 그 당사장의 삶의,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가 기여한다는 우리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인 취지를 도달할 수 있어 너무 좋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장애 인구 구조입니다. 많은 이거 그림인데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독특하죠. 독특합니다. 지금 보면은 30대 미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인구가 2009년도에서 2018년도 약 10년간에 걸쳐서 대폭 늘어났고, 신체 장애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대폭 줄어들고, 나머지 청각, 시각 이런 쪽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 때 늘어나는 이 현상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263만 명 중에 65세 미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 대한민국 263만 명 중에 49%, 통계에 따르면 51%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한 48점 몇 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3만 명 중에 거의 반은 65세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에는 130만 명 정도? 12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30대 미만 중에서는 퍼센테이지가 7, 80%는 발달장애인이 갖고 있는 거고, 나머지 유형들은 대부분 어디에 몰려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60세 이상의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 거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에 대한 그림의 현재적인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의 숫자는 전체 장애 15개 유형 전체로 봤을 때는 대체로 30세 미만에서는 미미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나눠봤을 때 발달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어릴 때 주로 출연을 많이 한다는 거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최근에 독특하게 사실 나타난 현상이기만 한 건데, 워낙에 그 30대 미만의 아동, 청소년 때의 장애를 대표하는 게 발달장애이다 보니 마치 모든 정책이 발달장애인으로만 향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인구 전체의 숫자는 어디가 더 많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시각, 청각, 나머지 장애 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 장애인들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65세 이상에 다 몰려 있다는 이야기죠. 55세까지 하게 되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고령화에 많이 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과 또 나눠볼 거, 이렇게 복지 환경이 변화되고 특히 인구 구조상에서 이런 변화가 왔을 때 나는 경기도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잡 데피니션이죠. 갖고 있는 나는 어떤 고민을 지금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주는 하나의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증화 고령화라는 얘기인데, 어디가 중증화냐면 이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상급 이상이죠. 상급까지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중증화되어져 있죠. 중증화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장애 유형은 고령화층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장애 인구 구조의 특성은 어떻다고요? 발달 중심으로 하는 중증장애인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점,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 물론 그 밑에 뇌병변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의 출연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화되고 있다는 지점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있다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지점이 중요한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 경기도만 해도요, 저희가 남부하고 북부가 나눠지잖아요. 북부 쪽에 가게 되면 물론 그 고양시라든가 있지만, 고양시를 제외한 나머지 저쪽에 북동 쪽에 가게 되는 쪽 가면 정말 고령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고령장애인이 많죠. 물론 성남, 인구가 많은 쪽에 당연히 고령장애인이 많은 건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고령장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같이 가시는 여러분들의 장애인들도 보시게 되면 대부분 연로하신 장애인분들이, 연로하시고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중증의 문제는 뭐라고요? 발달 중심으로 한 30대 미만의 젊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지고, 그 프로그램은 지금 좀 이렇게 워낙에 없다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부각되어지고 있어요. 자, 고령장애인의 문제가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령장애인의 문제는
고령장애인의 문제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재미있는 좀 상식을 하나 넓혀드릴게요. 대한민국에가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인구가 이미 10%, 빠른 지역들은 이미 14%가 벌써 넘어갔고, 7%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주 빠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문제는 고령화가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좋죠. 그죠? 인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도 오래 사는 게 꿈이었잖아요. 사실 고령화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인간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살 수 있는 자체는 축복이죠. 근데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강하고 건강하지 못한데 오래 산다는 지점이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는 여러분들 좀 장애인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잠깐 비껴서 노인 복지를 얘기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OECD에서 평균 연령이 이제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태어난 아이가 몇 살쯤 죽느냐면, 어느 나라를 비교할 것 없이 선진국가는 대부분 여성은 84, 남성은 83 이렇습니다. 아마 비슷해요. 81, 80이거나. 어쨌든 80대 초중반이 기대 수명인데, 건강 수명을 보게 되면 OECD 국가 중에 최하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그 노인들의 건강 수명, 그러니까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63세예요. 63세. 대부분 선진국들은 다 기대 수명 84세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건강 수명은 81세, 82세.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건강이 사라지고 나면 2년 뒤 정도에 죽는다라는 얘기인데, 한국은 63세 때부터 83세까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되고 있는 전형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높은데 뭐가 높아요? 건강은 일찍 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고령의 문제가 문제인 거고, 둘째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재산을 많이 못 모았잖아요. 물론 많이 모은 분도 있는데 금수저가 있죠. 자식을 금수저로 만든 분들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는 아직 국가가 부를 축적하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가난한 상태에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80몇 세까지 살아야 되는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건 상식이죠. 이건 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저출산 고령화라고. 그렇다고. 근데 너네 엄마가 아이 낳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이 낳는 건 싫다고.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이게 바로 대부분 고령장애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160만이지만 앞으로 380만 명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얘기했죠. 활동 제약자의 80%는 다 노인들이거든요. 내가 활동에 너무 힘들어. 근데 그럼 장애 등록하죠. 장애 등록까지는 못하지만 활동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농촌 곳곳에 있는 이분들은 대부분 고령의 문제와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장애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문제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하지 못하고 강하고 심지어 장애까지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장애인 복지의 미래에서는 분명히 앞에 부분에 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과 뒤에 고령화되는 장애인들의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져야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죠. 요양 서비스에 대한 문제, 건강 서비스에 대한 문제, 어떻게 이분들과 말벗을 해주고, 어떻게 함께 대화를 나눠주고, 같이 건강을 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중증에 대한 문제는 또 이제 많이 나온 얘기니까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중증에 대한 문제, 대표적인 얘기인데, 거기엔 또 놀라운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죠. 자, 한 번 더 시야를 넓혀보게 되면 이 두 개는 플러스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질 것이다. 장애 유형별로, 개인형, 맞춤형, 유형별로. 그렇죠. 유형별의 크게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이미 15개 유형이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는 나와져 있잖아요. 이건 이미 법적인 구조잖아요. 그리고 중증과 고령. 그렇죠. 근데 이 모두가 다 어때요? 비가역적. 서로 섞이지 않아요. 독립적이에요. 이 문제, 노인의 장애를 풀린다고 해가지고 젊은 장애인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발달장애인, 청소년 아이들 문제를 푼다고 해서 고령장애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장애인의 문제를 하나의 매수로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애인단체 연합회로 연찬에 가시지만 어찌 보면 동상이몽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장애인이 요구하는 바와 저 장애인 단체가 갖고 있는 요구하는 바는
다를 가능성이 크고 이 두 개는 사실 연계하기도 힘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의 미래에서 우리 종사자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죠.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훨씬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전문화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적 만족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 지위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거시적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 그렇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인권 기반, 인권이니까 내가 장애인이라면 나에 맞는, 내 장애 유형에 맞는, 나 개인에 맞는, 내 학력에 맞는, 내 가정 형편에 맞는, 그렇죠? 이런 모든 것, 이게 인권이잖아요. 인권 기반의 장애인 복지가 될 것이고, 그런 서비스 시장이 활성되는 것들 중에 어떻게 해요? 장애인 서비스, 국가가 분명히 뭐 해준다 그러죠. 국가 책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 서비스 욕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국가 책임이 강화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 서비스, 장애인이 받을 서비스의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양이. 그렇죠? 양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뭐도 늘어나죠? 서비스의 질도 늘어가죠. 항상 양이 질을 담보하게 돼 있으니까 양이 늘어나고 질이 늘어나고. 자, 양이 늘어나는데도 여러분들의 노력이 양을 늘릴 것이고, 질이 늘어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력,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또 질을 또 향상시켜 나갈 겁니다. 자,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는 그렇게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또 거의 다 끝나가는데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오늘 장애인에 대한 얘기보다 대한민국의 건강하지 못한 가난한 노인이 많은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고 가야 될 좋은 정보고, 두 번째, 이 정보도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사민주의 국가로서 요람에서 부동까지 모든 걸 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죠.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유일한 분야가 있어요. 유아기 때, 아동 때, 태어나자마자 6개월이 지나면 스웨덴은 이제 타가소를 가죠.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일정 정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아원에 가게 되고, 유치원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는 나라는 이제 6년을 다니는 게 아니라 유년학교 3년, 초등학교 3년, 우리나라는 6년을 다니죠, 초등학교를. 근데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하고는 차이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대학교 차이보다 더 날걸요? 그렇죠? 그 사이에 요즘은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차이가 초등학교 6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초등학교가 6학년이 아니라 3년씩이에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래가지고 16살, 17살이면 학교를 마치게 돼 있죠. 자, 그렇게 아동이 태어나서 공부를 시킬 때까지는 100%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한 20년 정도 중에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죠. 누가 됐죠? 당연히 그러나 고령화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고령된 사람들 장애인이 많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스웨덴의 그 고령 장애인을 끌고 가는 시장은 우리가 말하면 자본가가 끌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주제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6,000개가 넘는 민간 국공립 다 합친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들이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 시설이죠. 6,800개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머니 누구 주변 사람들 항상 묻죠. 사회복지하는데 가장 많은 질문 받는 게 뭐죠? 어디 믿을 만큼 좋은 요양원 없느냐고 물어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죠? 단 한 사람도 대놓고 어디가 좋다고 얘기하지 못한다는 사실. 굉장히 독특하죠. 6,800개나 있는데 없습니다. 뭐 복지관 정도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면은 어디 사냐고 그러면서 그 복지관이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요양원은 대한민국 누구도 좋은 곳을 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얘기가 바꿔볼까요? 국가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삼성이 요양원을 운영한다. 어떨 것 같으세요? 맡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비싸. 그냥 동네 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거기는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비싸. 나는 못 보내요. 그러나 내 친구는 보낼 것 같지 않으세요? 돈이 좀 있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요양원의 존재의 이유는 고령화된 노인을 잘 섬기는 거죠. 잘 돌보는 거죠.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편의성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월성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장애인, 어려운 고령자들이 더 나은 곳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삼성에서 제가 삼성 얘기는 없었던 거로 하고 애플이라고 합시다. 애플이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특히 비용이 들어간다면. 근데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법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한다면
아마 요양사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요양원이 생기겠죠. 그 요양원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민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죠. 미국이거나 스웨덴이거나 독일이거나 영국이거나 선진국에는 20% 정도는 민간이 요양사업을 하죠. 그런데 한국처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본가들이 돈을 투자해서 최고급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근무를 하면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주고 지금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300만 원인 곳에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1,000만 원 쪽으로 갈까요? 분명히 그 두 개가 존재한다면 어딘가는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쪽으로 더 가고 싶을까요? 어느 쪽에서 서비스가 좋아질까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천박한 자본주의에 찌든 사람으로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제 서비스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어디 서비스가 더 좋을까요? 서비스만 봤을 때. 그거 아시죠? 돈 가는 쪽에 좋을 거라고.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마 그 서비스가 좋은 게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봤다면 공공의 서비스도 좋아질 거라는 사실이죠. 보지 않았다면 공공의 서비스처럼 우리가 북한을 가거나 중국에 가거나 공산주의 국가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서비스, 그것도 사회 서비스 있잖아요. 서비스가 냄새나고 부족하고 좀 이상하고 그런 거 느끼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되게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걔가 잘했다 좋다를 떠나서 그런 것이 어디 있다면 아마 공공의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누군가는 얼마큼 받는다 그러면 나의 공공의 서비스 종사한 나의 경제적 지위도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죠. 자, 미국은 얼마 전이죠. 타임즈인가요? 보니까 나오죠. 지금 35% 미국에 있어서 우리가 애플도 있고 그 유명한 회사가 많이 있는데 35%가 사회 서비스 시장이랍니다. 사회 서비스 종사 인력들이 그 GDP, 그러니까 국가 매출을 35%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각 나라가 빠르게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은 순수한 사회복지사적 마인드를 갖고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삶을 헌신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상은 사회 서비스 인력으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말했던 성직자 자선사업가 1세대 저희 선배님들의 숭고한 사회사업적 마인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국가 자격증, 그 다음에 전문 사회복지사에서 막 유형별로 재활상담사, 무슨 정신건강관리사 했지만 그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이제 더 개발하는 사람들로 바뀌겠죠. 그러고 나면 프로그램이 팔려야 되겠죠.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서비스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장에서의 경쟁까지도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시장은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것이 종사하시는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수요자들에게 훨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로 변모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제 얘기는 여러분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회복지사 이정주 사회복지사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직원 이름인데 이상민 뭐 이런 사람들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바뀌는 패러다임 속에 내가 어디에 존재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 28년째인데요. 한 번도 외길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장애인 쪽에서 고용도 해보고 복지관 관장도 해보고 인권센터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오면서 느낀 오늘에 와서 또 경기도 복지종합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으면 여기까지 올 때 이 길로만 왔는데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내가 어떻게 익숙해지느냐, 어떤 서비스,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마 누구한테서 올까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느 게 나을 것일까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종사자들이 움직이게 되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아마 우리 복지 환경을 변화할 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기본적인 생각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빨리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는 많은 질문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멀리 계시니까 질문 못 하는데 혹시 질문이 계시면 같이 옆에 앉아갖고 계시는 우리 조은수 국장님한테 질문을 쏘아대십시오. 아마 잘 답변해 줄 겁니다. 안내 주시면 가서 전달해 주라고 제 얘기에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 내시는 할 반론이 있으시면 조은수 국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네.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좀 자극받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게 즐겁게 놀다 오세요. you.